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럼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옆에 그냥 물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저는 김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못난 짓이 아니네.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뭡니까? 한 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찍어,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제 아예 손절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갖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 저널, 시사 토론할 거예요.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네,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과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돈에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심리학에는 정말 끝없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박사과정 끝나고 박사 논문도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연구인데요. 키가 큰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갑자기 한승현님 갑자기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지상렬님 굉장히 지금 뿌듯해하고 계신데 O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O,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네. 근데 윤소희님은 갑자기 막 굉장히 강력하게 X 막 이렇게 하셨는데 키가 보통 좀 큰 편에 해당하시는데도 이렇게 X에 손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조금 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으신 분들이 왠지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더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답은 O였어요. 네, 네. 실제로 1990년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시네요. 그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이제 심리학과에 이레나 한손 프리츠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제 아틀란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의 키와 연봉의 데이터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추적을 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뭐 체중이라든가 사회적인 친분, 뭐 신분, 뭐 종교, 뭐 대부분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1인치씩 커질 때마다, 그러니까 2.54cm 정도씩 커질 때마다 초봉이 $570씩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이유가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키높이 구두라도 신고 다녀야 될 판인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키가 뭘 반영하나요? 가정 환경에서의 영향,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환경,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고, 더 속상한 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뭐 비율이 더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근데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상관은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윤소희 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또 아주 재미있게 지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실제로 아주 능력이 있거나 인품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분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키 몇 센치일 것 같으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키를 거의 4cm, 5cm 이상 더 높게 봅니다. 네, 높게 봅니다.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일수록 더 커 보인다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 돈이 많으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맞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야, 이것도 왔다 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한승현님 O를 선택하셨어요. 네. 왜 O를 선택하셨나요? 아무래도 그 돈의 문제가 좀 줄어들면 내가 해야 하는 활동보다 하고 싶었던 활동에 더 시간을 쓸 수 있어서 좀 더 재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꽤 많은 분들이 한승현 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정답은 X였습니다. X였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스페인의 조르디 쿠어드박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조르디 쿠어드박이 그 실제로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난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게 논 거, 그리고 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재밌을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뭘 측정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측정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많은 참가자일수록 재밌는 경험을 얘기를 꺼내봐라라고 했는데 그 경험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적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재밌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 번개를 한번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 수원에서부터 제가 가고 있는데 막 기분이 오늘 좋은 거야. 막 오늘 뭐 골뱅이로 한번 끝내줘 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갑자기 야 우리 한번 떠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왜 20대 30대는 조금 더 그런 그 갑자기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큰 것들이잖아요. 큰 것들인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재밌지 않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부자인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치르는 형벌이 있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도 믿지 말라. 소름이다. 정말 못 믿어요.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경일아 오늘 야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씩 할까? 딱 이러면 그래! 라고 가죠. 근데 그 돈 많은 분들은 얘가 날 왜 불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얘가 나한테 오늘 무슨 청탁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그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굳이 이런 작은 거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되냐라고 하는 평가절하가 일어난 거죠. 그 가치 판단의 도구인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게임할 때 아이템 확보한 것처럼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세기만 해도 그 자체로 우리는 덜 아파요. 저는 예전에 그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 초반부에 그 김명민 님께서 이제 돈을 딱 맞는데 하면서 스멜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돈이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 실제로 중국 절강대학교에 저우신위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재밌는 실험을 또 합니다. 실험 참가한 분을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눴어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종이 모양의 지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80장의 실제 지폐를 그냥 세는 거야.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50도. 50도짜리 물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이렇게 80장의 지폐 크기의 종이를 셌던 분들은 손을 딱 담갔을 때 아 뜨거워 하고 다 돈 뺐어요. 네. 실제 돈을 셌던 분들은 네. 어떻게 나오느냐?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역시 몸이 풀리는 것 같아. 뭐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은 확실히 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건 분명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먼 교수. 네,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에. 실제로 이런 연구도 조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 수입 3,000달러 이상인 분과 월 수입이 1,000달러 이하인 분.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히 돈은 부족할수록 평범한 수준이나 보편적인 수준에서 특히 가난을 향해 갈수록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그 자체로서 행복 촉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불안 완화제, 고통 진정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가치를 매기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돈으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혹시 어떤 나만의 어떤 뭐 흥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거래에 있어서 나는 이런 또 나만의 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계약서를 처음 썼던 나이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처음으로 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20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돈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때 지인분이 이제 흥정의 기술이라고 알려주셨던 게 이제 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높게 불러서 네, 그쪽에서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약간 쿨한 척, 양보하는 척하면서 성사를 시켜라 이런 조언을 좀 받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그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그 앵커링 단내림 효과. 임의의 숫자라도 사람들이 잘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 설득의 심리학,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는 자기가 직접 본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5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짜리 실내 공사, 인테리어 공사. 그러면은 5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러 가는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4만 8천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4만 5천엔 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예요. 아유, 이게 뭐 50만 달러짜리 계약도 아닌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5만 달러를 50만 달러로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테리어를 발주해 주시는 그 상대방, 그 고객사죠. 8만 불에 합시다. 50만 불로부터 이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을 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양심적인 회사가 최소한의 이윤만을 덧붙여서 판매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백화점이 우리는 굉장히 최저 가격으로 낮은 이윤만 남기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15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 50%. 이렇게 해서 5만 원이라는 느낌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할인됐어 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5만 2천 원. 뭐 5만 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금만 높여도 짜증이 나고 막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뭐야 당신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적이지만 순진한 전략을 추진한 CEO가 바로 해고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가격을 얘기하느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단독주택을 판매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께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먼저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앵커링 효과를 좀 봐야 되니까 10억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 10억 한 3천? 10억 3천? 네. 그렇죠. 10억 3천. 네.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소희님. 만약에 고객 입장이시라면 이 10억 3천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 사시겠습니까? 10억 한 3천? 아니요, 저는 흥정을 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받고 싶은 금액보다 높게 부르니까. 그렇죠. 저도 한 네. 9억 뭐 8천? 8천, 뭐 7천, 8천, 9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김상중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냐? 네, 이 가격은 10억 2,730만 원입니다. 네, 10억 2,730만 원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김상중님 같은 그런 목소리로 10억, 한번 해주세요. 10억 2,730만 원이라고. 10억 3,25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설득력 있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발표할 때 소수점 절대로 까먹지 말고 붙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는 74%가 향상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74.67% 향상됐다고. 네.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냐? 사람들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수록 무언가 거기가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손질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거. 네. 그럼 이제 뭡니까? 앵커링의 이제 구체적 숫자죠.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세 번째,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억 3,730만 원에 그게 왜냐면 말이죠. 여기까지 붙으면 이제 상대방이 내 얘기를 하기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정말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시간 거꾸로 되돌리기 연구에 최근에 나왔던 늙는다는 착각의 저자 앨런 랭어 교수. 이 앨런 랭어 교수가 정말 재밌는 실험을 또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복사를 이제 하려고 기다립니다. 이제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가서 자기가 먼저 좀 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 해놓고 실례합니다 해놓고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양보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60%의 정도 사람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94%까지 올라가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그러면 94%가 오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because 왜냐하면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기를 지금 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죠. 93%.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만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 안구 운동 추적 장치로 실제로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뭘 주로 보느냐 봤더니 실제로 영어에서는 because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꼭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10억을 받고 싶다면 10억 2천을 부르는 건 앵커링, 10억 2,730만 원 이러면은 더 구체적인 숫자 왜냐하면 까지 붙으면 이제 대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금전적 거래에 있을 때 더 잘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네네네. 알뜰하시구나. 앞서 나온 이런 앵커링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사실 제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몇 번 깎으면서 이렇게 채팅을 받아서 판매를 하곤 하는데 이제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얼마 깎아주세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참 난감하네요, 진짜. 근데 보통 저 같으면 사인을 받을 것 같은데 깎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나 보죠? 네. 몰라요. 잘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사실은 뭐 저도 이럴 땐 좀 난감하지만 그럴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내가 이 물건 사려고 내가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데요. 이런 식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혹은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한 물건인데요. 라고 해서 스스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트로 한번 대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쨌든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는데 이미 있는 안에서 내가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거절은 원칙이 좀 있어요. 표정은 친근하게, 말투는 단호하게. 무슨 얘기냐? 친구가 아주 어려운 부탁 하게 되면 저는 이러죠. 절대 안 돼. 요건 선생님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의 미세 조절은 필요해요. 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 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 네. 왜냐면 우리가요 보통 어조와 그 다음에 내용을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의 내용과 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톤이 일치가 안 될 때 오히려 사람의 말이 되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자들한테 웃으면서 침 뱉으면 진짜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스릴러 영화에서 그걸 잘 이용하죠. 스릴러 영화에서 아니면 되게 무서운 영화에서 왜 무서운 표정보다 오히려 이렇게 약간 살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저지른 범죄들이 더 단호하고 세고 무서운 것처럼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내 의사를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반응이에요. 자, 지금 이 앞에 누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하시죠. 여기서의 호기심을 느낀다? 얘는 어떤 느낌일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겠죠.
혐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즉각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지위, 그렇죠? 경제, 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와 혹은 혐오에 준하는 그런 불쾌감은 안 느끼는 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오히려 느끼는 건 정상이죠. 문제는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더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타고 이제 닫히려고 그럴 때 또 하고 들어올 때. 이거 2번, 3번만 가면 약간 화나죠. 짜증나지. 네, 짜증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얘기하지 않죠. 네, 네. 막말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걸 고우 과제라고 합니다. 고 가야 될 걸 가는 거죠.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걸 노고. 유난히 고 과제는 잘하는데 노고 과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노고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 네. 심리학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고권력자와 변함없는 저권력자 모두 막말을 한다. 내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난 계속 앞으로 고권력이야. 권력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출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막말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저권력자도 막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저권력이고 뭔가 좀 낮은 혹은 좀 힘든 계층에 있지만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상시에 막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나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오를 사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자꾸 들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신하영 씨, 지금 네.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직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겠다.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에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잖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예.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실제로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잘 되었다는 건데 더 괜찮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높은 후보. 근데 그 말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가 막말의 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했던 이 대표적인 상대 후보를 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민간 기업에 취업도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한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은 심리학에서 이제 정규적인 용어로 등극을 했죠. 영어로 bullshit. 우리말로 개소리.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이비 교주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이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우리는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진심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가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착취하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네.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 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우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판교 잡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판교 잡스? 잡스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스티브 잡스죠. 판교에 가면요, 정말 많은 IT 쪽의 스타트업들이 있죠. 20대, 30대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나와요. 네, 진짜 스티브 잡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판교 잡스인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판교 꼰대 잡스. 저도 그 중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40, 60대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동풍이에요. 진짜 어떻게 20대에 30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확고부동할까? 네. 40, 60대는 그래도 아까 이재용 씨께서도 자꾸 이렇게 저를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꼰대인 거 알아야죠. 저도 그래서 저만 빼고 대학원생들이 회식하고 MT 가는 거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MT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굉장히 큰 펜션도 빌렸고요. 자동차도 제 자동차를 가져갔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살짝 좋지 않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라고 했더니 네,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젊은 꼰대 이분들은요, 진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젊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데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게 싶을 정도로 그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린 나이에 크게 성취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젊은 꼰대가 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게다가 어린 나이에 큰 성취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질문이에요.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더 이상 선배에게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식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차이가 나죠. 내가 질문해야 그 사람도 질문하거든요. 결국은 질문하고 질문받는 자가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합니다. 질문하는 후배들이 진짜 성장할 후배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규범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꼰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미신적인 행태를 해요. 7시 이전에는 뭔가 기운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둥. 왜 제가 그런 거 봤더니 그 사람은 실제로 7시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들과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공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녁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녁형 인간들이 있어요. 저녁형 인간들이 창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연의 일치의 하나로 특정한 요인을 성공하면 그게 이제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또 젊은 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꼰대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조언을 하고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미국의 언어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토마슬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내 말이 훨씬 더 꼰대스럽지 않게 하지만 내 경험이 더 잘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고 후배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라. 기술, 조선왕조실록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성공한 건 선배님 그때 성과가 좋으셨다면서요. 야, 그때 말이야 남북관계가 그때 정상화가 됐어. 유가가 그때 떨어졌지. 조선왕조실록처럼 담담히 그때 당시의 정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나. 실패는 설명하라. 설명은 삼국지 주인공 있는 거죠. 선배님 그때 왜 이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진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요거 거꾸로 하죠 대부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하죠. 그렇죠. 신나게 그냥 나의 무공을. 그렇지. 밤을 자지 않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선배가 자기의 실패는 기술해버리면 되게 기만적으로 보이죠. 그때 국제 정세가 안 좋았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저참하게 떨어지고. 변명 같고.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하면 굉장히 후배로서는 받아 적고 싶은 선배들의 말이죠. 나이 든 꼰대, 젊은 꼰대 모두 막론하고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쵸. 네. 뒤에서 다 해주시는. 1000만 불짜리 그 용어인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쵸? 네, 정말. 그런데요. 하셔도 돼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결국 내가 말이야 너희 때는 말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비교해버리면서 혹은 차별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보다는 우리 때는 말이야가 좀 더 괜찮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때는 그렇게 힘을 합쳤다는 거지. 이 선배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칭찬이 바로 뭐냐면 어우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우리 이재용 씨께서 김용준 씨한테 이런 칭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되게 이상할걸요? 어머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어머. 그 세대 내를 비교하거나 뭔가 우열을 매기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덕담해도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칭찬과 대화는 우연한 득점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다 나가실 때 편하게 신도록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신발을 다 돌려놨어서 나갈 때 편하게 신기에 저요 이모. 아우 역시 경일. 저한테 40년 동안 기억나는 말이죠. 이렇게 우연한 득점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거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이 행동이 조직, 혹은 우리 집, 가정, 혹은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아 이거 누가 했어? 고마워. 아유 이거 욕이란 행동이네. 이렇게 덕담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바로 자율적 인간입니다. 요즘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시킨 일만 해. 결국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내가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보상받는 사람들은 정말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했다, 고마워 라고 해주면서 우리는 그들과 훨씬 더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인에 대해서 알려면요. 제일 좋은 건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내 안에 저 사람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좀 정도는 약하더라도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가 바로 뭐냐? 평상시에 일기 써놓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감정 속에서 살짝 벗어나와서 쓰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는데 이래서 좀 그랬음, 이래서 좀 저랬음. 끝이에요. 그 일기 속에서 원망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기쁨이나 막 번민에 막 묻혀 있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일기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거나 그걸 잘 쳐다보면 내가 나를 볼 줄 아니 타인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기도 어렵고 참 여러모로 정말 신기하고도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 또 타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누구에게 지옥 같은 타인이 될 수 있잖아요. 타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이미 좋은 어른이시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를 좀 더 줄여나가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